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른 아침의 강가처럼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여러분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먼저 드려도 될까요? 저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딱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 걸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내 앞에 놓인 그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할 때는 학비를 대기 위해 아끼고 아꼈고, 명절이면 양가를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을 밥 먹듯 했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아침,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이 이렇게 텅 빈 것일까? 지난번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결국 소외되어 버린 주인공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요 라는 공감의 한마디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평생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이라는 수레바퀴 아래에서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우리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이 작품은 단순히 공부 잘하던 한 소년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살아온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쓴 헤르만 헤세 자신도 그 압박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이제 수레바퀴에서 내려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1877년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칼프. 헤르만 헤세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이자 목회자였고 외할아버지도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신앙과 학문에 헌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헤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고 주변 어른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신학자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의 주변에 늘 흘렀습니다. 14살의 헤세는 마울브론이라는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것이 훗날 수레바퀴 아래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헤세는 그곳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반년 만에 탈출을 감행하고 이후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청년 헤세는 훗날 소설가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억압의 경험을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1906년에 출간된 이 작품은 그래서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헤세가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들여다보며 쓴 고백록이자 자신을 짓눌렀던 세계를 향한 조용하고 단호한 작별 인사입니다.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 나를 짓눌렀던 그 모든 것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 한 문장이 이 소설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몸부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세는 이 소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아 탐구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데미안, 시타르타, 유리알 유희 모두 그 여정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헤세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억눌린 소년이었던 헤세가 세상이 인정하는 가장 빛나는 문학가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헤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수레바퀴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 한스의 이야기. 우리가 굴려온 수레바퀴. 이야기는 독일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아버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 신동으로 불리는 소년 한스 기벤라트. 한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목사님은 한스를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교장 선생님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출세하여 자신과 같은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며 공부를 재촉합니다. 한스가 원하는지 행복한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해야 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는 말들 속에서 한스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착한 아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낚시를 하거나 물가에 앉아 잠자리를 바라보고 흙냄새를 맡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한스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점 빼앗겨갑니다. 공부, 시험, 준비, 끝없는 준비. 어른들의 기대는 한스의 여름방학도 소년의 꿈도 하나씩 삼켜버립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장하다, 기특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힘들다는 내색도 못하고 그냥 참고 버티며 살아냈던 그 시간들. 어릴 적 나를 숨기고 착한 아이로, 착한 학생으로, 착한 직원으로, 착한 며느리로, 착한 사위로 살아왔던 세월들. 한스의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자꾸 우리 젊은 날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한스는 결국 치열한 시험을 통과하여 장학생으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신학교 입학은 마을 전체의 경사입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고 목사님은 흐뭇하고 이웃들은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한스에게 이 입학은 수레바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학교의 생활은 엄격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저녁에 또 복습하고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순위는 공공연히 비교됩니다. 자유시간은 허락되지만 그 자유마저도 다음 시험을 위한 준비로 채워지는 것이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력이 다해 수레바퀴 아래 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참으로 서늘한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경고이자 압박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지 말라는 것은 뒤처지지 말라는 뜻이고 기대에 부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른들은 수레바퀴를 더 빠르게 굴립니다. 더 많이 공부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 인생도 이 신학교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는 이름의 신학교. 우리는 거기서 매일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의 신학교.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좋은 아내이어야 하고 훌륭한 부모이어야 한다는 기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점했습니다. 사회라는 이름의 신학교.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차는 무엇을 타는지, 아이들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적표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온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왔을 때, 그 보상이 의외로 공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한지. 헤세는 이미 100년 전에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너무 오래 집중한 나머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할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친구 하일너. 잃어버린 나를 비춰주는 거울. 신학교에서 한스는 운명적인 친구를 만납니다. 헤르만 하일너. 하일너는 한스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라틴어 문법보다 시시를 즐겨 읽으며 음악을 사랑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선생님들의 기대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처음에 한스는 그런 하일너가 낯설었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한스에게 하일러의 태도는
게으름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일너와 강가를 걷고 별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런 목적 없이 웃고 떠들 때 한스는 처음으로 무언가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일너는 한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이 한스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 낚시를 좋아하고 강물 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하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일너를 통해 한스는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일너는 학교의 규율에 정면으로 반항하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고 한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일너가 사라진 후 한스의 세계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날들이 이어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잠깐이나마 자신 안에 살아있던 다른 나를 느꼈던 한스는 이제 그 텅 빈 자리를 더 뚜렷하게 의식합니다. 공부는 더 힘들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일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적이나 돈, 출세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를 한 인간으로 대해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하고 내가 억누르고 있던 진짜 나를 잠깐씩 꺼낼 수 있게 해주던 사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스펙이나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그런 하일너 한 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든 지금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하일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달려가는 젊은이에게 혹은 나처럼 허무함을 느끼는 동년배에게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지금 네 마음이 소중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한스의 수레바퀴에 깔린 날, 하일너가 사라진 후 한스의 성적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잘 외워지던 것들이 더 이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사라지고 두통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늘어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심각한 번아웃이자 우울증의 증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어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따뜻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도와줄 게 있을까? 대신 조금 더 분발해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한스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소년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망, 마을 사람들의 시선, 한때 신동이었던 자신에 대한 수치심. 한스에게 고향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며 저는 오랫동안 책을 덮어두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이 소년이 원했던 것은 단지 조금 쉬는 것, 낚시를 하며 물소리를 듣는 것, 아무것도 아닌 자신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어른들은 그 소년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우리 세대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한스가 신학교에서 겪은 번아웃. 그것은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 대부분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경험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몸도 마음도 말을 듣지 않는 날. 가장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날. 그런데 우리는 한스와 달리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고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헤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 가장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간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빴습니다.
달려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도 나중에 라고 속삭이며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이제 지금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의 한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기계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한때 장학생으로 신학교에 갔던 소년이 이제는 기름 묻은 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과 마주칠 때는 가슴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스에게는 한 가지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가에서의 낚시. 어릴 적 어른들이 빼앗아 갔던 그 시간, 수레바퀴가 허락하지 않았던 그 고요한 시간을 이제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한스는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소리를 듣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고 물풀들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한스는 오랫동안 그 흐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느꼈다. 이 문장 앞에서 저는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어디에 있는지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직위인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자식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 모든 외적인 좌표들이 나를 대신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두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평생 역할과 책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 질문은 오히려 생소하고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스가 강가에서 그랬듯 그 답을 찾는데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듣는 것,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길을 걷는 것,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다시 꺼내 읽는 것, 그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나가 서서히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하나의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단 30분만이라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보세요. 타임의 기배나 해야 할 일, 성과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이면 됩니다. 그것이 산책일 수도 있고 오래된 노래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강가의 낚시입니다. 수레바퀴에서 내려온 뒤의 시간, 안타깝게도 한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한스는 짧은 행복을 맛보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결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스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아직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한스는 그 압박 속에서 강가에서의 고요함을 잠깐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그 강가에서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상실감, 이미 늦었다는 체념.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인생의 후반전이야말로 처음으로 진짜 나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원으로, 상사로, 선배로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역할들 뒤에 가려져 있던 그냥 나라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달과 루펜스의 스트링랜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아를 찾아 타히티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책 한 권을 다시 펼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시니어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나는 어떤 수레바퀴만은 더 이상 굴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나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가? 이 두 질문 앞에 솔직하게 앉아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헤르만 헤세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마무리 헤세가 건네는 위로. 헤르만 헤세는 한 소년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기력이 다해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리기 전에 제발 그 수레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우리는 젊은 날처럼 앞만 보며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기대와 비교, 성공과 체면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춰도 괜찮습니다. 수레바퀴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따라오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수레바퀴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여러분만의 낚시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고백과 성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를 살리는 하일너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이 한마디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수레바퀴에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전 한 편을 통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